전 세계가 지금 이거 할기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달고나 얘기입니다. 심지어 프랑스 파리에선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체험관 앞에 긴 줄을 들어서고 몸싸움까지 벌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그랬죠. 이번엔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 지미 펠런까지 이 달고나 만들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신의 토크쇼에 이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들이 나오는 것을 기념을 해서 자신의 SNS에 이런 영상을 하나 올린 건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프라이팬에 설탕이 1스푼, 2스푼 쏟아지고 천천히 녹여서 저어가면서 갈색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국자는 아니지만 달고나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소다까지 넣어서 드디어 완성되는 달고나. 이렇게 완성된 달고나는 초록색 운동복을 입은 지미 펠런에게 전해졌습니다. 와. 네, 본인의 이니셜인 JF가 찍힌 달고나. 지미 펠런은 드라마 속의 인물들처럼 이 달고나에 침을 발라서 떼어내기 시도했는데 결국 부서져 버렸고 이렇게 죽는 연기까지 완벽하게 선보이면서 오징어 게임 찐팬임을 인증을 했습니다. 야, 이 달고나 어릴 때 해보신 분도 아시지만 저 녹여서 저걸 글자 모양대로 떼내기가 정말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최정아 기자님, 다른 장면도 많은데 하필 저 장면을 패러디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정재 씨, 이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역할을 맡은 이정재 씨가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안 그래도 이정재 씨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었냐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저 장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달고나의 뒤를 이렇게 열심히 핥는 장면. 이렇게 격정적으로 핥아야 되냐라고 처음 생각을 하고 감독님과 상의를 꽤 했었대요. 그런데 결국은 수긍을 했던 것이 네. 이게 정말 목숨이 걸려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뒤를 핥아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돼서 이런 격정적인 연기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야, 그만큼 저 드라마 내용에 몰입했다는 거잖아요, 배우로서. 네, 정말 그런 또 그렇습니다. 프로 정신이 느껴집니다. 자, 오징어 게임 열풍에 이어서요. 진짜 한류 문화의 우수성을 또 알려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사전 하면 옥스퍼드대 출판부에서 펴내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 여기에 26개 우리 단어가 새롭게 실렸습니다. 어허. 1976년에 김치라는 단어가 처음 실렸는데 네. 그리고 나서 26개가 더해지면서 총 100여 개의 우리 단어가 실린 겁니다. 네. 대박, 한류, 언니, 오빠. 대박이 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께서 자주 쓰시는 단어죠. 네. 또 먹방, 동치미, 잡채, 갈비까지 이렇게 우리의 음식, 음악, 또 전통 사회에 걸친 단어들이 실렸는데요. 그야말로 오징어 게임이 지금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우리 문화가 세계 중심 속에 들어갔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저기 보니까 발음교까지 친절하게 있네요. 뭐 대박, 먹방 뭐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긴 합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저 단어는 소개할 수 있는데 그 단어의 이 숨은 속뜻, 뜻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소개도 지금 영어로 돼 있는데요. 그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몇 가지 권상희 평론가 얘기했지만 그중에 몇 개만 말씀. 첫째는 접두사 K라고 해서 소위 K컬처, 뭐 K팝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 K라는 것도 접두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뭐 그래서 K 방향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K팝, 뭐 K드라마, K뷰티, K푸드, K스타일 뭐 이런 네.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대박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우연히 찾거나 발견한 가치 있는 것을 뜻하는 명사다. 진짜 대박이네요. 네,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또는 열렬한 찬성을 뜻하는 감탄사. 야. 또 먹방에 대해서는 음식을 많이 먹으며 시청자와 대화하는 사람이 나오는 영상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네. 언니, 누나, 오빠 이런 말들도 여기 좀 게재가 돼 있는데 그래요? 유명 인기 배우 또는 가수를 지칭할 때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먹방은 나왔습니다만 아까 보니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이거 말고 구체적인 음식 단어도 많은 것 같던데요. 네, 그게 눈에 띕니다. 이번에 옥스퍼드 사전에 새로 실린 한국 관련 단어 중에서는 특히나 음식과 관련된 단어가 많았는데요. 어허. 반찬, 치맥, 김밥, 삼겹살, 동치미, 잡채 등이 올라왔는데 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이제 치맥인 것 같아요. 맥주와 영어 단어에서 빌려온 튀긴 닭을 뜻하는 이 치킨의 합성어다라고 설명을 해놨고요. 네. 거기서 이제 덧붙인 설명 중에 이 프라이드 치킨과 맥주의 조합이 K-드라마인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서 한국 밖에서 대중화됐다라고 설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그 해외 소식 보니까 미국에서 진짜 치맥이 열풍이 불고 있던데
그 영향력을 또 반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 사전 이번에 실린 사전에 이 사전 등재된 단어 보면 한글은 아니지만 한국식 영어 표현도 등재됐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콩글리시라고 말을 했었죠. 이 네. 한국식 영어 표현이요. 이 사전에도 올라서 굉장히 눈길을 끄고 있는데요. 일단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요. 네. 스킨십, 파이팅 이런 단어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킨십을 무엇이라 표현을 했냐면 스킨이라는 이 피부를 뜻하는 단어와 킨십이라고 이제 친족, 유대감을, 연대감을 뜻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스킨십이다라고 한국에서 쓰인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네. 파이팅 같은 경우는 파이트에 해당하는 이 기원을 하면서 응원과 지지를 뜻하는 단어다라고 친절히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단어 세종대왕께서 저 사실을 알면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기념으로요. 정말로 용기 하나만큼은 대박인 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호주의 2살 배기 꼬마가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이런 행동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살짜리 꼬마 아이가 기다란 물체를 또 손에 뭐예요? 쥐고 있습니다. 고무줄이나 호수 아니고요. 자세히 보니까 다름 아닌 뱀이었는데요. 어머 세상에. 아이는 길이가 무려 2m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뱀의 꼬리를 맨손으로 잡고는 저렇게 뒤로 걸어가면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허. 꼬마도 마냥 용감하지만은 않았는데 뱀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꼬리를 내려놓고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 아니 진짜 지금 보면 섬찟하잖아요, 진짜. 그런데 대체 어찌된 일인지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we gonna do? Come back, come back. Oh, look at him bite ya. We've got to go the tail. Go the tail, go the tail. There you go, grab the tail. Go. Two hands, two hands.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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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b him. Oh, he's gonna bite Dad. 아니 지금 이건요, 최정아 기자님, 아이가 용감한 거 그런 걸 떠나서 아이 아버지가 좀 무모한 거 아니에요?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네, 다들 조마조마하면서 이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아이의 아버지는요. 네. 호주에서 20년이 넘게 활동 중인 바로 유명한 동물 전문가 매트 라이트이기 때문인데요. 과거 호주 북쪽의 야생 지역을 탐험하면서 무려 800kg이 넘는 거대한 악어를 포획한 것으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그래요? 이 영상은요, 얼마 전에 우연히 집 앞에 나타난 뱀을 이용해서 아들에게 뱀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세상에.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인데요. 누리꾼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역시 조기 교육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하, 글쎄요. 이것도 조기 교육에 또 들어가는 거 봅니다. 여러분, 뉴스파이터를 보고 계시는데 벽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양지민 변호사님. 당연히 너무 소름이 끼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인테리어 공사를 끝낸 화장실 벽면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리모델링을 마친 직후의 화장실 모습인데요. 겉보기에는 공사도 잘 마친 것 같고 네. 평화로워 보이는데 네. 화장실 벽면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디선가 꼭 들어봤던 것 같은 울음소리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저렇게 결국에는 이제 사각으로 모양을 내서 안에 뭐가 있나 확인을 어머, 해보는데 깜짝이야. 보시면 고양이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깜짝이야. 아, 집주인이 설마 우리 집 고양이가 벽 안에 갇힌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구멍을 내고 안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고양이가 있었고요. 고양이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화난 눈빛을 하면서 어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날 여기 가뒀어?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대체 저 고양이가 어떻게 저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권상희 평론가님? 그냥 뭐 사회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가족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마도 무슨 공간인가 또 고양이가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잖아요. 아하, 네. 그래서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갔던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 고양이가 화장실 벽 뒤쪽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타일 작업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타일을 모두 붙이게 된 겁니다. 네. 그날 이제 가족들이 밤늦게 귀가를 해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아, 일이 아하. 벌어졌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인 건 이 네. 사각 구멍이 나서 사각 구멍으로 고양이를 빼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1시간 넘도록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마도 화가 났던 건지 아니면 그 공간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있으려고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가 났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무사했다니 다행입니다. 이번에 보실 사연은요. 네가 왜 거기에서 나와 이런 궁금증이 드는 사연이라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해변에 바닷속에 있어야 할 거대한 생명체가 해변으로 밀려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 정체가 무엇일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혹등고래였는데요. 아이고. 해변까지 떠밀려온 혹등고래. 몸무게 7톤에 길이는 약 8.5m에 달하다 보니 몸무게 7톤. 와. 모래사장에선 혼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이구. 수의사와 이 구조대원 등 약 30명의 사람들이 달려들어 봤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결국 굴착기로 고래를 번쩍 들어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도움을 준 끝에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야. 이 혹등고래는 물에 몸이 뜬다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스스로 바다로 헤엄쳐서 나갔다고 합니다. 저 구조 장면도 참 진풍경입니다. 굴착기까지 동원돼서 무게가 7톤이니까요. 세상에. 무사히 바다로 돌아갔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혹동고래 꼭 구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아하. 이 무분별한 표화익 때문에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던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요? 수의사들 얘기한 바로는 이 혹동고래가 해변에 떠밀려오는 일이 가끔 발생하는 일이라고 해요. 아. 하지만 이렇게 두 마리가 연달아서 떠올라오는 일은 드문 현상인데 아마도 바다 오염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아이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인간이 문제였나 봅니다. 수의사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e las posibles causas es, digamos, el aumento de los contaminantes medioambientales, contaminantes bueno, plásticos, basuras, contaminantes que nosotros no podemos ver como microplásticos, metales pesados, POS, algunos tipos de estos contaminantes que llegan a causar, digamos, lesiones en los sistemas inmunes de estos animales, afectando la salud de ellos y logrando bueno, causando este tipo de varamientos. 정말로 이 자연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천만 다행이고요. 정말 저런 멸종 위기종은 우리가 잘 보존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배우들 보면은 가끔 불량 욕심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최영아 기자님. 네, 이번에는 불량 욕심을 내는 고양이 소식입니다. 해외에서요, 춤 영상을 촬영 중인 집사 앞에 나타나 주인공 욕심을 부린 고양이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하. 그 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는 이 사람들 깜짝 앞에 놀랐네. 나타난 뜻밖의 방해꾼은요, 바로 이 고양이입니다. 초점마저도 자연스럽게 고양이에 맞춰졌는데요. 주인공 자리를 차지한 고양이가 카메라 앞에서 한 곳이로고는 이 분홍색 코를 벌른거리면서 입맛을 다신 것뿐인데요. 네. 이 모습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진짜 양재민 변호사님 영화로 치면 그야말로 신 스틸러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시선 강탈인데요. 저 고양이의 이름이 부라고 해요. 춤추는 이제 집사, 주인 앞에서 이제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완전히 시선 강탈을 해버린 건데요. 이 영상을 네.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귀엽다. 카메라도 고양이에게 시선을 뺏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좀 종종 봤으면 좋겠고 그냥 한 거라고는 얼굴만 비춘 것뿐인데 너무 재밌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 모습 앞에 또 집사들의 마음도 스르르 녹았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요. 이 차들로 빽빽했던 터널 안이 지금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제 아침 부산 수영터널 중간 지점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고. 터널 입구에서 시꺼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소방차가 도착한 뒤에도 터널 안에선 시뻘건 불길과 함께 폭발음까지 여러 차례 아이고, 들려왔다고 합니다. 네. 지금 터널 안쪽에 성남 화연이 또렷하게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알고 보니까 출근길에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아이고. 차 엔진룸에 불이 붙었던 겁니다. 아유, 완전히 차가 탔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차는 완전히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권상희 평론가님 출근길을 했으면 터널 안에 차량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발생 20분 만에 진화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일단 터널 안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터널 조명 또 라디오 송신 장비가 파손됐고요. 그리고 출근길이었기 때문에 1시간이 넘도록 급격한 이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불이 난 수영 터널 길이가 1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환풍기가 설치가 되지 않은 그런 터널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현장 대응이 늦었다면 아마도 운전자들이 이 가스를 흡입하는 안타까운 일이 맞아요. 발생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소방대원분들 빨리 진압을 한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화재가 나면 시뻘건 불길도 문제입니다만 앞서 보셨죠. 매캐한 유독가스가 정말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화재가 어쩌다 일어나게 된 겁니까?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저 화재가 일어난 게 사고라고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아침 출근길에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30대예요. 30대가 차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문제는 그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거예요. 아하. 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인은 자고 일어났으니까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이제 운전대를 잡았는데 결국 앞차의 정지를 보지 못하고 추돌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불이 나게 된 건데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면허 정지 수준이래요. 아유. 그러니까 음주 상태에서 결국 운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전방 주시가 안 됐고 주의를 못 기울이다 보니까 결국 추돌 사고가 났고 저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일단 뭐 행정적으로 형사 입건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약 그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하게 면허 취소까지도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니 참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참 분노도 치미는 그런 사고였는데 이번에 보실 영상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상이라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저께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인데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네.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진 뭘까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디인지 보시겠어요? 저기 보면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지급하고 받는 그런 톨게이트입니다. 아, 요금소네요. 예, 네. 요금소예요. 그 어허. 한복판에 여성이 지금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사진 속 한 여성이 맨발로 지금 그 안에 서 있는 거입니다. 아니 맨발이에요? 네, 배회 중인데요. 그런데 이제 장소를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 요금소 앞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고속도로 한복판에 선 여성의 충격적인 모습에 누리꾼들이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떤 이유든 간에 정말 황당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여러분 운전해서 요금소 쪽에 다다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요금소까지 도달할 때 차량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거의 다 와서야 속도를 줄이니까 저 사진만 봐도 상당히 아찔한 상황이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글쓴이에 따르면 당시에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다면서 이 여성에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만 가시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성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시라라고 어머. 응수를 했다는데요. 결국 이 여성은 글쓴이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저기가 하이패스 차선이니까 얼마나 차량이 그냥 갈 거 아니에요. 그냥 현금 내는 요금소 줄은 그나마 길게 설 수 있으니까 서행이 되지만요. 그런데 지금 저 여성 신경 쓰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권상희 평론가님. 맨발에 지금 저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왜 대체 저 여성 저러고 있었을까요? 경찰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진 않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무사히 집으로 귀가한 상태고요. 뭐 도로교통법 말씀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하. 이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네.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 사실 도로교통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본 상식이죠. 그러겠죠.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규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런 황당한 일, 뭐 누리꾼들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마도 운전자랑 싸워서 다툰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너무 큰 위험을 초래했던 일입니다. 다행스럽게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처벌이 지금 이 처벌도 처벌이지만요. 지금 권상희 평론가님 말씀처럼 자신이 목숨을 잃을 뻔도 한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어요.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에는요. 아주 특별한 일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네, 그리스의 한 우체국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는 무언가가 있는데요. 어허.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그리스 크리오네리에 위치한 한 국영 우체국이에요. 바쁘게 무언가가 움직이고 그러네요. 있죠.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55대의 자율 이동 로봇들인데요. 어머. 사람을 대신해서 저렇게 열심히 움직이면서 소포를 정확하고 야, 서로 안 빠르게 부딪히네요, 진짜. 분리합니다. 네, 뭔가 부딪힐 것 같은데 너무나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절대 한치의 용납, 어머. 실수도 용납을 하지 않고요. 소포가 쏟아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드실 수가 있을 텐데 각자 자신의 임무를 너무나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뭐 마치 미래 사회에 그리는 영화 장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저런 로봇들을 도입하게 됐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p until recently, sorting has been carried out by manual labor, with a high demand in time, often with errors occurring, causing delivery delay for our customers and increased costs for the company. The end result is a threefold increase in sorting speed of parcels, ensuring next day delivery for our customers. The purpose is not to replace human workers with robots, but rather to augment human workforces to make them more efficient. 일을 척척 해내는 게 기특하기도 한데 그런데 어쨌든 우편물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최정아 기자님. 네, 일단 이 인공지능 로봇은요, 온라인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소포, 이 배송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도입이 된 이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혼잡한 곳에서도요, 전혀 충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작업 진행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자동으로 먼저 우편 번호를 스캔을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로봇에 달린 저울으로 자동으로 무게가 재어지고요. 그 다음에 센서의 지시를 받아서 우편 자루까지 배달을 하게 되는데요. 인공지능 소포 분류 로봇이 하루에 무려 16만 8천 개까지 분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분류 작업의 무려 80%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앞서 뭐 관계자분도 얘기했지만요. 저 자동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이 야금야금 잠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불어 이 환경이 작업 환경이 개선되는 쪽으로 이 발전해 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알지만 얼굴은 한 번도 못 봤던 이 사람. 너무너무 정체가 궁금했는데 드디어 밝혀졌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김미영 팀장입니다라고 시작하는 대출 사기 문자 메시지 한 번쯤 받아보신 경험 다들 있으실 맞아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사기 문자로 보이스피싱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수법이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그 김미영 팀장의 정체가 9년 만에 밝혀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예, 보세요. 조금 전에 그런 문자 보셨죠? 아, 야, 시청자분들도 맞아, 나도 옛날에 저거 받아봤어. 그런데 권상희 평론가님 9년 만에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 팀장이란 조직하면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 가운데 1세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최근에는 사실 문자 피싱으로 이 피싱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해당 조직 2012년부터 필리핀의 콜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팀장이란 이름이라는 걸로 사칭을 해서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돈을 편취했는데요. 밝혀진 피해액만 80억에 달하고요. 어머, 세상에. 총 피해 추정 금액 무려 4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진봉 교수님, 이 나쁜 사람 때문에 실제로 전국의 실제 직장에서 김미영 팀장님들 많이 곤혹스러우셨을 거예요, 진짜. 그렇죠. 이름이 네. 비슷한 분들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남의 이름 동요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찰이 2013년도에 사실 이 조직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해서 28명 정도를 검거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다 검거한 사람들이 총책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꼬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직원들은 잡았는데. 하부 조직원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총책, 이제 김미영 팀장으로 소위 얘기되고 네.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회의로 도피를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국내 조직원들만 2013년에 이 28명을 검거를 했는데 못 잡고 계속 있다가 이번에 검거를 하게 돼서 아하. 이제 잡아서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못된 인간들을 잡긴 했지만 그 못된 인간들 중에서 가장 못
못된 인간들은 못 잡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외에 거점을 두고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사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 끝에 이 추적을 진행을 하다가 네. 중요 조직원에 대한 중요 첩보를 입수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고 어떻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첩보를 입수를 하고 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해당 조직의 이제 중요 조직원을 검거를 하게 됩니다. 아하. 이 중요 조직원은 이제 조직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통장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행위도 가담한 사람이었는데요. 네. 이 4명을 순차적으로 검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윗단에 있는 이 조직원 2명이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에 8월과 9월에 각각 자수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코리안 데스크는요, 뭐 한국에서 만든 책상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못된 조직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 경찰청이요, 필리핀 현지에 우리 경찰들을 급파합니다. 바로 그 경찰들을 코리안 데스크라고 칭했는데, 코리안 데스크가 정말 9년 동안 정말로 노래 끝에 이번에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최정화 기자님,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중간급들을 막 이렇게 잡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우두머리는 못 잡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두머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 우두머리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잡아야 되겠죠. 경찰에서는요, 이 조직에서 대포 통장 확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총책인 총책과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진 B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러던 중에 마침내 이 B 씨에 대한 결정적인 첩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이 한인 관련 사건을 담당을 하는 경찰 부서죠. 이 코리안 데스크, 마닐라 코리안 데스크에서 이를 바탕으로 B 씨의 주거지를 특정을 해서 검거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 총책의 검거에 한 발짝 더 성큼 다가선 거네요, 권상희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코리안 데스크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지 정보원들과 지속해서 첩보 수집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뭐 측근 B 씨 같은 경우는 이 대포 통장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 제보로 주거지를 특정해서 검거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총책 A 씨 같은 경우는 마닐라 남동쪽 400km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하. 2주 동안 굉장히 잡는 데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2주 동안 잠복을 하면서 야. 이 총책 A 씨도 검거를 했는데요. 코리안 데스크 현재 필리핀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국 등으로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국내에서 나쁜 범죄, 악질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필리핀 등으로, 특히 필리핀으로 도주하는지 아세요? 필리핀이 검거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면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검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9년 동안 꽁꽁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잡았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책이 당시에 2개의 가명을 사용해서 치밀하게 도피 중이었는데 저희 코리안 데스크가 2주간 잠복을 통해서 총책의 동선을 파악했고, 이 총책이라는 사람 김미영 팀장 잡고 보니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면서요. 이 사람이 경찰이었어요. 전직 경찰. 대박 사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경찰에서 똑바로 일을 하지도 못해가지고요. 이게 수뢰 혐의로 이 사람이 2008년도에 해임을 당해요. 그러면 반성하고 정말 시민으로서 똑바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사람이에요? 네,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거예요. 허허. 만들었는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전에 근무했던 사이버 수사팀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관련된 수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수뢰를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 2008년도에 해임되고 나서 본인이 그때 수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이 범죄 조직을 만든 거예요. 허허. 그리고 나서요 본인이 조사했던 피의자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일부를 또 끌어들여요. 허허.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경찰하다가 수뢰해서 이런 해임 당했으면 반성하고 똑바로 살아야 될 텐데 범죄 조직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조사했던 그 나쁜 짓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세상에. 3명을 조직에 끌어들여서 저 조직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로 황당하기도 하고요. 네. 저러려고 경찰 됐는지 정말 그러니까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들 얼마나 진짜 허탈하고 분노 치밀 거예요. 그런데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경찰들이 어떤 경로로 자신을 추적해 올지 또 알고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가 중심이 돼서 이 공조를 하게 됩니다. 어떤 과정이었냐면 서울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에서는 이제 소재 첩보를 수집을 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경찰청 내 이제 인터폴 국제공조과는 수사를 총체적으로 이제 지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필리핀의 현지의 이 코리안 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조하고 노력한 끝에 이렇게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대사관과 필리핀 당국과 좀 협의를 해서 조직원들이 현지에서 검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하. 빨리 국내로 송환해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나마 이번 검거로요. 진짜 전국에 계시는 김미영 팀장님들 조금 발 편히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요. 진짜 코로나19 방역 수칙 다 지켜가면서 지난번 추석 때도 귀성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직도 5명 못 모이고 그러는데 이런 속 뒤집어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제 육군 훈련소 대신 알려드립니다라는 SNS 계정에 이런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수도방위 사령부, 수방사에서 근무하는 장병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네. 수방사 회관에서 매일 밤마다 음주 회식이 벌어진다라면서 그 실태를 설마요? 고발한 건데요. 네. 제보 사진을 보면 테이블이 누가 봐도 술상이 차려져 있는 모습이고 또 뿐만이 아니라 셀 수도 없는 술병들이 가득한 어머, 그런 대박 모습도 사건. 잇따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보자는 지금 이 시국에도 부대 내에선 10명에서 30명 정도가 모이는 회식이 거리두기도 없이 매일같이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게 음료수병이라 해도 문제예요. 왜? 음료수를 저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많은 사람이 지금 방역 수칙 어겨가면서 음료수만 먹더라도 저것도 문제인데 보세요. 불판에 고기 먹은 흔적 고스란히 남아있죠. 술병 자랑 삼아 쌓아놨죠. 최진봉 교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군은 더 사실은 위험한 지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영내에 근무하는 장병들도 있잖아요. 물론 저 자리에는 일반 장병보다는 간부들이 모였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걸려보십시오. 만약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에 가서 병사들에게 옮기기라도 하면 그 병사는 내무반 가서 다른 병사는 또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군이 대체 군기가 어떻게 됐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놀러도 못 가고요. 모임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4단계에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다 절제하고 있는데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말이 그러니까요. 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저건 또 마스크도 한 번도 안 꼈대요. 허허. 회식하면서.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저렇게 문제가 돼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한다. 밖에하고 다르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머.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저는 그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요. 저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기 지금 수도권에 있는 거잖아요. 저 부대가. 네. 근데 수도권에 있는 다른 부대 사람들도 회식하러 저기로 온다는 거예요. 또. 허허, 원정 회식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식대로 대응이 아니고요.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가는 게 올바른 행동입니다. 군대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육군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을까요? 권상희 평론가님. 일단 뭐 문제가 발생한 관악회관에 대해서 지금 해당 부대에서 설명을 했는데 방역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대대장급 이상 부대장 승인 하에 30명 내외의 단결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저게 단결 이렇게 활동이래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나, 진짜. 이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운용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당연히 신뢰가 가지 않죠. 앞으로 계속해서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적절한 음주가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잘 관리하겠다.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추락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요. 육군이 입장이라고 내놓은 거 여러분 들으셨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지금 콧구멍이 2개나 숨 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회관은 코로나19 4단계에서 수방사를 비롯해 수도방위 사령부를 비롯해 인근 다른 부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영내 복지관이래요. 복지회관. 육군 방역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대대장급 이상 부대장 승인하에
30명 안팎의 단결 활동, 참 술 먹고 고기 먹는 게 단결 활동이래요. 단결 활동이 가능한 곳이래요.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부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적절한 음주. 안 먹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네요. 적절한 음주가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핀다. 아니 여기가 성역입니까? 방역 수칙 남들은 지금 국민들은 다 지키고 있는데 여기는 뭐 적절하게 음주 뭐 하겠답니다 또.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코로나가요. 군대는 피해갑니까? 아니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팬데믹 또는 이런 전염병이 군대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만약에요. 이 지금 이 그 해당 부대의 해명처럼 육군본부 방역관리지침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지침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맞습니까? 아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이게 군이든 밖이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코로나 확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 모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군 내에서 영내에서 이걸 지켜야죠. 아니 군대 안에 육군본부의 병역관리 지침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게 정말 사실로 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지침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고쳐야죠 이거 지금.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밖에서 참고 만나지도 못 가족들도 못 만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군대 내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육군본부에서는 저는 육군본부가 이거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질병관리청이나 방역당국도 이 부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왜 육군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다른 밖에와 다르게 다른 형태의 방역 지침을 갖고서 자기들은 30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하는지 국민들이 이걸 과연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대체 어떤 정신과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발표를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이번에 연휴 기간에 경기도 연천의 군부대 집단 감염 사태 난 거 뉴스 접하셨잖아요. 그 최초의 시작은 휴가 갔다 복귀한 장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46명까지 집단 감염된 거예요. 저 수도방위 사령부 저 장병들 중에도 휴가 갔다 온 사람도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흥청망청 고기 먹고 술 마시다가 집단 감염 사태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대대장급 이상 부대장 승인 있으면 코로나가 옙 하면서 피해가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영업자는 다 죽어가는데 부대 입장 설명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회식 제한하고 있는데 군은 해도 된다는 해명이 말이 되냐라면서 혀를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 정도입니까? 우리 군이? 국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몰라라고 자기들만 있는 곳이 성역입니까? 이렇게 고통은 외면하는 이게 진짜 군이 할 일입니까? 말로만 무슨 대민지원, 무슨 재난 났을 때 대민지원 그렇게 하는 게 군입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자기들은 흥청망청하면서 정말 책임 있는 답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국면에서 눈길이 가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이 부산 국제영화제가 어제 화려하게 개막을 했는데요. 2년 만에 사실 이 레드카페트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넘어 이 진정한 영화 축제의 모습을 되찾았다라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배우 박소담 씨와 송중기 씨가 사회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개막식에서 개막작이 이제 상영이 됐는데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가 상영이 됐습니다. 네. 올해 이제 영화제에서는 70여 개국 그리고 220여 편의 작품이 총 6개 극장 또 29개의 스크린에서 열흘 동안 펼쳐질 예정입니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렸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왜 부산국제영화제가 지금 열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기대가 혼재되면서 저 행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권상희 평론가님. 코로나가 지금 뭐 계속해서 네 자릿수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작 가능하다고 오늘 정은경 질병청장이 언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작 전에 위드 코로나의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시험대 가장 큰 행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방역수칙 당연히 철저하게 지키면서 지금 무대가 열렸는데요. 네. 행사 참석자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확인서 꼭 필수고요. 또 그것이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어제 개막식 행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 수용 인원의 절반인 1,200명이 마스크 쓰고 또 자리 뛰어서 앉아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환호 없어진 지 오래됐죠. 네. 환호 대신 박수로 호응을 했는데요. 지금 이 초청작 상영도 100% 오프라인으로 상영하는 대신에 방역을 위해서 전체 좌석수의 50%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기간 내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소를 곳곳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찾고 싶은 분들은 PCR 검사 꼭 받으시거나 아니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서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부산국제영화제 주최 측도 사실 긴장 속에 이 행사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큰 규모의 국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방역도 성공, 흥행도 성공, 두 마리 토끼 다 잡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전직 대통령 불행하게도 지금 다 감옥에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혹시 뭐 이런 생각할까요? 우리 집은 잘 있나? 그런 생각할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분의 사저가 최근에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탄핵이 된 뒤에 대리인을 통해서 삼성동에 자택을 팔고 이 내곡동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 집인가 봐요. 네, 네. 실제 저 집에서 거주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요. 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전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자 올해 초 이 집에 대해서 압류를 집행을 했고 네. 이후 공매 입찰에 붙이게 됐습니다. 공매 입찰, 뭐 줄여서 뭐 공매란 말 하잖아요. 그러면 공적으로 판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거 주택이 누구한테 넘어간 겁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같은 경우는 IOK 컴퍼니라고 연예 기획사가 샀습니다. 연예 기획사가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고현정 씨, 조인성 씨, 또 뭐 이영자 씨 등이 소속된 큰 기획사인데요. 이 주택 감정가가 31억 6,5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수 성향 유튜브죠. 가세연도 가세를 했었어요. 어허. 낙찰에 참여를 했었는데 36억 2,100여만 원을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올 8월에 IOK 컴퍼니에서 38억 6,400만 원, 그러니까 최저 입찰가보다는 22% 높은 금액을 써서 내면서 낙찰이 됐고요. 네. 소유권은 이달 1일에 이전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정당한 절차를 받아서 또 정당한 가격, 적절한 가격 내서 사는 거야 뭐 우리가 뭐 시비 붙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해요. 왜 대형 연예 기획사가 저렇게 또 많은 세간의 관심을 받을 만한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사저를 샀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IOK라고 하는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밝혔어요. 사저 매입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은 없는데 누가 여기 입장을 밝히셨냐면 윤상현 의원이 입장을 밝혔어요. 아하.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이제 기획사 관계자가 저와 오랜 지인이다. 뭐, 근데 한때는 뭐 박 전 대통령한테 누님 한다는 그런 네,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 윤상현 네네. 의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인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출소를 하시면 거할 장소가 필요하고 그 이심 전심 그분하고 마음이 통한 게 아니겠나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윤상현 의원과 이 IOK 컴퍼니라는 회사의 관계자가 지인이고 그 이유가 결국은 집을 구매하는데 낙찰을 받는데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MBN 기자가 직접 한번 윤상현 의원에게 취재를 해봤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오랜 지인이고 저하고의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고 네. 또 박 대통령이 지난 4년 반 이상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고 풀려나신 후에 이 거처할 집도 없는 이 마당에 네. 어떻게든 잘 모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이심점심 통하는 그런 지인이 그걸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네.
제가 이 짧은 머리로 이해를 하자면 저 윤상현 의원의 말은 박 전 대통령이 나중에 이 수감이 생활에서 끝내고 나왔을 때 갈 곳이 없을 수 있으니까 저곳을 일단 저 대형 기획사를 통해서 사둔 다음에 나중에 저곳을 다시 이제 모신다. 뭐 그런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럼 윤상현의 말을 들어보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저걸 사놓은 거고 본인이 산 건 아니지만 지인이고 또 의도 자체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이걸 미리 사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이게 낙찰이 딴 사람한테 되면 다른 사람 못 사게 하려고? 그렇죠. 이제 그런 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뭐 저는 모르겠어요. 뭐 본인이 사는 거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네. 아닌가. 다만 이제 이런 연예 기획사의 대표가 이런 걸 사게 되면 네. 그 기획사가 영향을 받게 되고 아하. 그 기획사에 있는 이제 배우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도 영향을 받게 돼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생기지는 않지 않겠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옥에 계신 또 한 분이 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도 뭐 최근에 팔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논현동 사저가 사실은 그 거슬러 올라가면 1978년에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선물했던 집으로 지금 그래요?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과거에서부터 2018년 3월에 이제 구속되기 전까지 실제로 이제 이 전 대통령이 거주를 했던 곳이죠. 근데 검찰이 일단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이 벌금이 한 130억 원 정도 되고 또 추징금도 50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공매에 넘기게 된 것이고요. 네. 지난 7월에 누가 낙찰을 받았냐 하고 보니까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 공매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낙찰 금액은 111억 5,600만 원에 결국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기억나네요. 그때 아마 뉴스가 크게 났었어요. 저 111억에 팔렸다고. 근데 최재문 교수님 어쨌든 집 한 채 값이 111억. 와, 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일반인들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큰 금액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특이한 게 이제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라는 분이 부동산 구매를 했는데 정치인과 관련된 집들을 구매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 2015년도에 오해되는 검찰이 매물로 내놓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이 소유했던 허브 농장이 있거든요. 그 허브 농장을 118억 원에 매입을 했고요. 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지금 이제 내곡동으로 옮기기 전에 살았던 곳이죠. 네. 삼성동 사저도 67억 5천만 원을 매입을 했는데 허허.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분이 왜 매입을 했는지는 네. 뭐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어쨌든 저분은 특이한 게 전직 대통령의 어떤 물건들, 소위 부동산들을 이제 매물로 나오거나 공매에 붙여졌을 때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차후에 뭐 어떤 이유인지는 밝혀질 수 있겠지만 좀 네.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지금 홍성열 회장은 역대 대통령의 이 사저를 두 채나 지금 구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서도 이제 그 집을 산 주인공들이 누구냐 관심인데 홍성열 회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질 것 같아요. 최정아 기자님. 네, 홍성열 회장은 한국 아울렛 시장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1980년도에 마리오 상사를 설립을 했고요. 5년 후인 1985년도에 까르띠니띠라는 이 패션 브랜드를 설립을 해서 이것이 굉장히 성공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2001년도입니다. 결정적으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도시명 아울렛 매장의 이 원조격인 마리오 아울렛을 열어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네. 근데 뭐 아울렛 시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홍성열 회장이 왜 그러면 전직 대통령의 이 사저들을 계속 살까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우표도 아니고 수집하는 그런 차원일까요, 이게? 사저 자체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성열 회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들과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네. 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사돈의 팔촌조차도 인연이 연결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남에 집이나 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물을 알아보던 중에 나와 있던 걸 알게 됐고 네. 값이 싸게 나와서 위치도 또 좋았기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유명인들이 집을 내놨을 때 매매가 금방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살았던 집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하.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현재 주택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보다는 앞으로 이것이 전직 대통령들이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역사 문화적으로 재평가받을 것에 대비해서 구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지금 씁쓸한 현재 모습도 다시 한번 또 반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우 최정윤 씨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그렇습니다. 배우 최정윤 씨가요. 이랜드그룹 2세인 윤태준 씨와 결혼을 했고 이 이후에 10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최정윤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최정윤 씨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배우의 사생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정윤 씨는 현재요 가족 등을 배려해서 최대한 조용하게 이혼 과정을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최정윤 하면 누구지 하다가 딱 사진 보여드리니까 아 맞다 이 사람 하실 거예요. 잠시 이제 브라운관에서는 조금 잊혀졌었던 그런 이 배우이기도 한데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제 기억으로는 이 최정윤 씨한테 이 따라다녔던 수식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재벌가의 시집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재벌가 며느리다, 청담동 며느리다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었었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최정윤 씨는 얼마 전에 자신의 SNS에 네. 본인은 25년 차 배우이자 엄마다라면서 정중히 부탁드리건데 이런 땡땡땡 며느리라는 수식어는 좀 이제 쓰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기도 부담스러울 수 했었습니다. 있죠. 네. 근데 이번에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이게 혹시 이혼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었나 하는 그런 추측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이혼 소식이 발표된 후에는 최정윤 씨가 또 이혼 아직 안 했습니다. 이렇게 SNS 글을 수정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삭제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요. 최정윤 씨가 배우 생활 25년 차. 오래 하셨네요. 거기다가 지금 엄마입니다. 그런데 파경 소식을 전해오면서 많은 팬분들을 좀 안타깝게 했던 최정윤 씨. 근데 당시에 재벌 2세와 결혼하면서 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재벌가와 유명 연예인의 결혼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 그렇죠. 소재일 수밖에 없죠. 네. 게다가 이 두 사람의 관계 4살 연상 연하 커플이었어요. 또 남편 윤태준 씨가 포커스가 그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래요? 이랜드그룹 2세이면서 또 과거 1세대 아이돌 그룹이었죠. 그래요? 이글5의 멤버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남편의 어떤 이 아이돌 경력 그리고 재벌이라는 이 내용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끌었었는데 당시에 비공개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양가와 일부 지인들만 참석할 수 있게 비공개 결혼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디어가 몰려서 관심이 어느 정도 컸는지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꼭 이제 뭐 결과적으로 요즘은 이혼이 큰 흠은 아닙니다만 이제 결혼 10년 만에 파경 맞게 됐어요. 혹시 글쎄요, 우리가 모르는 순탄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최주봉 교수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자세한 내막이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최정윤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 되시는 윤태준 씨가 이제 미국에서 경제학을 하고 본인이 돌아와서 이랜드 그룹하고 다르게 별개 회사를 하나 차려요. 그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7년에 억대의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억대의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이 되고 1심에서 집행유예하고 벌금이 5억 원을 선고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요? 그 사건이 있을 당시에 최정윤 씨는 이제 SNS를 비공개로 돌리고 잠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었는데 이 일이 직접적 연관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윤태준 씨가 이런 일이 있으면서 최정윤 씨도 많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그러면 최정윤 씨는 슬아의 이 자제분이 딸 하나인가요? 최정아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딸 사랑이 그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딸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지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딸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좀 인상적이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기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최정윤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은 말 그대로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
들어온다라고 하면서요. 딸이 일어날 시간에 아빠가 없고 딸이 잘 시간에 아빠가 들어온다라고 아이고.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정윤 씨가요. 일 때문에 바쁜 남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온종일 내가 딸을 혼자 돌본다라는 말을 하면서 가끔 우울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상담을 듣던 전문가가 최정윤 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깊은 마음에 이 우울함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결혼 생활 동안 잠시 떠나 있었지만 늘 이 마음 속에는 배우로서의 그 마음 열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권상희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따금씩 최정윤 씨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연기 활동을 쉬고 있었죠. 6년 만에 안방극장에 지난 4월에 컴백을 했었는데 여주인공을 맡아서 역시나 열연을 펼쳤습니다. 뭐 지구지순한 아내의 모습부터 현명한 엄마의 모습 그리고 풍파를 이겨내고 당당히 자신의 꿈을 이룬 멋진 커리어우먼 여성까지 펼치면서 호연을 보였는데요. 뭐 딸이 아무래도 지금 6살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엄마가 6년을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최정윤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딸도 엄마가 하는 일을 이번 드라마 출연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뭐 배우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5년 한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더욱 고민을 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연기에 대해서 열정을 펼치겠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저간의 사정은 있었겠죠. 하지만 이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이 딛고 일어서고 그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 또 팬 여러분들 앞에 서는 그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스타들 참 많죠.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인공 만나보세요. 참 많은 공감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았나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 치며 힘없이 돌아오네 남자는 나 모두 다 그렇게다 비비 불면서 노래 부르면 나도 즐겁게 같이 놀고파 헤야 헤야 호 헤야 헤야 호 불빛 찬란한 마차를 타고 나는 가고파 헤야 호 아니 요만하던 게 저렇게 커가지고 똑순이 할 때 요만했었거든. 근데 저렇게 어른이 돼서 지금 딸이 저거보다 커.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 진짜 시청자분들도 화면 보시고 똑순이다 똑순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김민희 씨가요, 6살 때 데뷔를 했습니다. 1978년 MBC 드라마 봄비로 데뷔를 했고요. 똑순이가 데뷔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1980년도에 기억하시는 이 달동네라는 드라마 있죠. 네. 정말 유명한 강부자, 노주현, 장미, 차화영, 김영자 등이 출연한 당대 최고 인기 드라마에서 이 똑순이 역을 연기를 하면서요. 어허. 국민 아역 스타에 등극한 그런 사람인데요. 네. 한글을 다 떼기 전에 데뷔를 하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네. 사회에 너무 빨리, 그러니까 어른들의 세계에 너무 빨리 나온 것 때문에 사실은 트라우마를 겪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국민 아역 스타가 겪은 트라우마가 무엇이냐? 네. 일단 영화 촬영을 할 때 비를 맞았었던 게 평생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라고 해요. 그래요? 영화 촬영을 할 때 비 오는 장면을 촬영하려면 이 살수차가요 비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뿌리에는 이 비의 세기가 너무너무 강했었던 그래요? 거예요. 어릴 때 이 살수차에 비를 맞는데 너무 세게 와서 숨이 다 안 쉬어지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도 샤워할 때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을 잘 못 받는다. 세상에. 물에도 잘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 네.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이때 촬영했었던 김영란 배우 또한요. 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너무 추운 나이였는데 어린이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생각해보면 진짜 아역 배우 시절은 한창 뛰어놀 나이잖아요. 다른 친구들하고. 근데 어른들 배우 틈바구니에서 같이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마음 지금도 아마 이 뇌리에 그대로 새겨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때부터 이렇게 쌓아왔던 거죠. 제가 그 힘들었고 괴롭고 이랬던 기억을 잊으려고 제가 최면 치료 같은 것도 많이 받았거든요. 아기 때부터 긴 시간 동안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오는 그런 약간 부담감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딱 어느 시점에서 그게 공황장애가 생긴 거지. 한파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운전을 해야 되고 폐소랑 같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도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답답하고 갇혀있는데 못 있고 뭐 가만히 있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이 가슴이 통증이 있고 막 이런 거여서 그때 당시로는 뭐 정보가 없으니까 뭐야 나 이거 신병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때는 뭐 이거 어디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세상에 많은 분들은요. 똑순이로 성공 이후 탄탄대로를 걸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아픔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안 보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는데 담담하게 지금 얘기하면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 들으면 27살에 안면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몸무게가 38kg까지 빠진 뜻도 있었고요. 세상에. 그리고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증세가 있어서 당시는 이제 원인을 모르니까 지금이 아마 많이 알죠.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그 당시에는 네.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병 들린 줄 알고 아이고. 어디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까 네. 그 당시 김민 씨가 느꼈을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왜 내가 아역배우로 활동하겠는지 어려서부터 활동을 하다가 잠깐 쉬게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엄마의 말이 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지금도 이제 왜 나한테 연기를 시키냐고 물어보면 그러게 누가 잘하라고 그랬어? 다른 애들은 대충 하는데 네가 잘해서 거기까지 간 거야.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는 이 똑순이 역할 또는 뭐 연기 역할 이런 역할 때문에 결국 그 자리까지 갔다는 것이고 네. 또 재미있는 일이라고 하나 있어요. 1980년에 개봉한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 아하. 엄청나게 인기였잖아요. 그랬죠. 그 당시에 김민희 씨가 남자 아이 모습으로 나왔어요. 아하. 근데 원래는 남자 그 아역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울어야 되잖아요. 미워도 아하. 다시 한번 우는 장면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2명의 아역 배우가 와서 시도를 했는데 결국 못 울어서 다 갔대요. 야. 그래서 김민희 씨를 데려왔는데 금방 울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 아이처럼 그렇게 모습을 하고서 출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미워도 다시 한번 참 추억이 새록 쏟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연기를 잘했을까요? 당대 최고의 아역 배우란 타이틀까지도 아깝지가 않았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김민희 씨가 성인이 되기 전에 이 마지막 작품이 중학교 때 출연했던 작품이었어요. 잠시 연기 활동을 중단을 했는데 대학 진학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얼마 안 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공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성인 배우로 거듭날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긴 하지만 후회한 적은 없다라는 게 야. 김민희 씨의 설명입니다. 네. 또 아역 배우들이 때때로 겪는 고충이죠. 똑순이 이미지가 굳어진 것, 그리고 또 아담한 체구를 가진 것, 이게 콤플렉스로 느껴지셨던 적도 있다고 하는데 네. 복귀 이후로 공백 없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출중한 노래 실력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 성인 배우, 아역 배우로서는 뭐 이름을 알렸지만 성인 배우로서는 뭔가 성공할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재민 변호사님 앞서 강부자 씨 얘기 들어보니까 이 김민희 씨한테 딸이 있는가 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김민희 씨가 이제 25살인 때인 97년에 이제 결혼을 하셨고요. 2000년도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딸이 지금 하나 있는데 22살이라고 오. 해요. 근데 딸과 관련해서 재밌는 일화가 원래 못생겼었는데 내가 고친 병원에서 같이 고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다르면 안 되니까 야, 같은 이런 얘기 데서 하기 쉽지 않은데. 같은 데서 같이 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딸도 엄마 닮아서 똑소리 난다고 합니다. 네. 이 모전 여전일 것 같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또 이 앞서도 김민희 씨 노래 잘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가수의 꿈도 키우고 있었을 것 같은데 대체 언제였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희 씨가 그 똑순이 역할을 할 때 우연히 저하고 같이 방송을 했어요. 그때 6살 땐가. 그때 MC가 자, 우리 똑순이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는 가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머. 똑순이 전에도 오디션 같은 데 이렇게 보러 가면은 이제 뭐 연기는 됐고 너 노래 잘하는 거 있으면 한번 해봐봐. 그럼 제가 탁자 위에 올라가서 강물은 흘러갑니다 하면은 그 덕분에 제가 배역도 따내고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자, 이런 내년 이쯤에는 신곡으로 트로트로 또 지금 맹연습 중이라니까요. 또 신곡으로 이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 앞에 서는 이제 배우 김민희 씨가 아닌 또 가수 김민희 씨로 또 찾아뵙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니까요. 또 성공하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민희 씨 못지않게 역경을 딛고 일어선 스타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이미지만 보면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하실 분이에요. 모델 이선진 씨인데요. 어허. 이선진 씨는 1995년도에 슈퍼엘리트 모델 대회에서 2위를 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합니다. 이때 이 모델 선발대회 동기가 쟁쟁한데요. 네. 김선아 씨, 황인윤 씨, 황고은 씨 아직까지도 활동을 활발히 그러니까요. 하시는 대박 분들이에요. 사건인데요. 국내 톱 모델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이선진 씨가 모델 새싹 시절에 완벽한 워킹을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었던 게 아직도 유명한데 네. 워킹이 너무 안 들길래 이 힐을 발처럼 생각하고 집 안에서도 힐을 정말 많이 신고 다녀서 세상에. 장판에 구멍이 그렇게 났었대요. 아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제발 그만해라 라고 소리를 칠 정도로 정말 노력파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국내 1세대 톱모델 이선진 씨가 지금은 배우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교수로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등, 뭔가 1등이 되려면 정말 온갖 고충도 다 이겨내야 되는 아픔이 있나 봐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을 굶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약간 날씬한 체형으로 빼는 것까지는 그나마 빠지는데요. 그 모델들은 그거 이상이잖아요. 먹는 걸 조절을 안 하면 운동을 아무리 정말 피나게 해도 얘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 그래서 깡마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굶어봐야겠다. 그래서 24일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요?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우유 정말 배고플 때 그냥 우유 반잔 조금 마시고 말고 이제 진짜 못 참겠다, 뭘 씹고 싶다 그러면 그 뻥튀기 같은 거 있죠. 네. 옥수수 튀긴 거 이런 거 한 몇 알 주워. 아니 이게 진짜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24일이나 굶을 수가 있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한 끼만 건너뛰어도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러더라고요, 진짜네. 아무래도 이선진 씨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라는 직업상 다이어트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선진 씨가 겪은 고충이라고 할까요? 직업병이 또 있는데요. 바로 10년째 이어져 온 고관절 통증입니다. 이 패션쇼 무대에 서다 보면 워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편한 신발이 아닌 이 기하학적인 디자인 슈즈를 신고 워킹을 하다 보니까 이런 통증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모델이 참 겉보기는 화려하지만 고충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되게 섹시함을 많이 표출하는 그런 워킹이었어요. 서 있을 때조차도 약간 이런 식으로 골반을 이렇게 해서 서 있고요. 빼고. 그래서 이렇게 워킹할 때 역시. 그래서 포즈할 때도 이렇게 하고 맞아요. 다르다.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돌아서 또 와. 안 맞아요. 펴지고. 와. 그러니까 다리 꼬고 앉아 있지 말아라 혹은 이렇게 뭐죠? 빽딱하게 서 있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거지. 빽딱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쵸.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야 그쵸. 되고 직업이 그래서 특히 저 처음 활동할 때 20대 때는 그 유행하던 워킹 자체가 골반이랑 허리를 엄청 좌우로 이렇게 포즈할 때도 엄청 막 꺾어가지고 해야 되고 막 이랬었기 일부러 때문에 그러면 아프겠구나. 고관절은 뭐 그냥 아프면 그런가 보다. 지금은 아프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선진 씨가 젊었을 땐 직업병 그리고 이 결혼해서는 친정 시댁 어른들 병수발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 가장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힘을 주는 또 개체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선진 씨 5, 6년 전에 갑상선암 투병도 했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서까지 써놨다고 하는데 역시나 남편의 사랑 덕분에 이 갑상선암에서 극복할 수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 유서까지 썼을 정도로 아마 절망도 심했었나 봐요. 근데 잘 극복해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랑 받기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